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래 안방에 쓰는 거는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예, 저한테 공부시키신 그런 목적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 주제가 저도 고민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결론은 없지만 함께 고민하는 주제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말하자면 묵상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냥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먼저 이제 제 3기 인생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주제를 잡은 이유는 영국의, 이거는 목차이고요. 이게 제가 넘겨지는군요. 네. 예. 먼저 제 3기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라슬렛이라는 그 영국의 사회학자가 인생 주기를 4주기로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제 1기 인생은 출생부터 사회에 직업을 얻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 졸업하는 시기까지를 아마 제 1기로 보는 것 같고요. 2기는 이제 취업을 위해서 교육 마치고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서 뭐 결혼하고 가정에서 애들 키우고 그러다가 이제 퇴직하는 때까지를 2기 인생이라고 하고요. 3기 인생은 퇴직 후에 건강하게 지내다가 이제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시기를 3기 인생, 그 다음에 4기 인생은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3기 인생이라는 것이 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제 3기 인생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했던 라슬렛이라는 교수님도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아마 작년에 김영석 교수님 오셔서도 본인이 가장 황금기였다라고 말씀하셨던 시기가 어쩌면 이 제 3기 인생에 해당하는 그 부분일 거고요. 아마 여기에 오신 여러 선생님들의 그 시기도 이 3기 인생이 아닐까, 혹은 3기 인생을 준비하시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3기 인생이 길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95세 난 할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은퇴하고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고. 그때 만약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뭔가 배웠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시기가 그렇게 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길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는데요. 예,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수명이 여러분들도 기대하셨겠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뭐 85세 정도 되고 있고요. 여자는 좀 더 길고요. 예, 조금 더 길고 남자는 그것보다 좀 안 되고 뭐 이런 정도인데, 이것은 뭐 2011년에 박유성이라는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이미 45년생 생존자 중에서는 남자는 23%, 여자는 32%가 100세에 도달할 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56년생 생존자 중에는 여자는 48%가, 남자는 43%가 100세에 도달할 거다라고 예측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몇 년 남았을까요? 100세까지. 예, 적어도 30년은 대부분 그 이상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 건가가 고민이 돼서 아마 이 시기에 여기에 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몇 년 안 돼서 은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 30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다. 일본 다음으로 2050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높아질 거다. 그러면서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노인이 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실제로 예, 이 사진은 저희 시어머님이셨어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난주인가요? 그랬는데 25년 4월 5일생이셨고요. 이거는 양력이고요. 음력으로 따지면 3월 28일이 100세셨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100세를 일주일 남기고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98세까지 텃밭을 가꾸셨고요. 그 다음에 99세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지팡이 없이 경로당을 이용하셨고, 몸져 누우시기 전까지는 스스로 속옷을 빨래하셨고,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도 인지가 괜찮으셔서 저희들 식사 걱정하시고 식사 챙겨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러시다가 마지막에는 인간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진짜 건강하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까지도 제가 보니까 근육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등도 근육이 있으셨고 다리 근육이 다리, 팔 근육이 다 있었는데 다리는 역시 몇 달 입원해 계시고 몸져 누워 계시니까 다리 근육은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등 근육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야, 우리의 이 육체나 우리의 삶이 진짜 100세까지 가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했고요. 저희 어머님 보면서 맨 마지막에는 링거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핏줄이 자꾸 터지고 링거를 뽑아도 그게 흘러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마지막을 잇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치아가 좋으셔서 임플란트 하신 게 아주 괜찮아서 끝까지 이게 다시 저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삼키시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숨 쉬는 것도 이제 나중에 맥박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돌아가셨는데, 그걸 보면서 아무리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자신하게 그러면서 사셔도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구나. 육체를 갖고 있는 인생은 어쩔 수 없이 100세, 앞으로 좀 더 좋아지면 120세까지 살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지만 어쨌든 한계가 있다라는 그거는 정해진 바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계속 이제 동일한 얘기인데 25년 현재 기대 수명이 여성은 87.3세, 남성은 81.6세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이만큼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또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사실은 여기에 계신 분들 아니면 또 우리보다 또 연장자이신 분들은 이것보다 더 오래 사실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게다가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OECD 평균보다 높아서 여자는 2.2년, 남자는 반대네요. 남자는 2.2년, 여자는 2.8년 더 높다. 그만큼 건강한 생활 환경과 의료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65세 이상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추가 기대 여명도 이제 기대되는 그런 바이고,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제가 보는 거하고 자꾸 여러분들에게 넘기는 거하고 달라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65세에서 24년 정도 생존이 더 가능한 것으로, 이것은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OECD 국가들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5년, 이거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20%,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넘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차 더 많아져서
높아져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젊은 노년층이지만 우리가 80, 90 이렇게 될 때는 이 비율이 더 커지기 때문에 노인복지라든지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경제 구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변화해야 되고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는 좀 더 다시 회복됐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고 앞으로도 인구가 급속하게 그렇게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할 거다 이런 이야기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대일 것 같은데요. 1955년에서 63년생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약 697만 명이 있고 전체 인구 중에서는 한 14% 정도라고 해요. 근데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노인 연령에 진입을 했고요. 지금 그 베이비붐 세대는 그 이전에 어르신들 세대하고는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후기 노령하고 다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저 오른쪽 한 회색 부분이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집단인데요. 2020년도에는 저기 65세 그 언저리에 회색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2040년 되면 더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아마 앞으로 15년쯤 후면은 여기 있는 우리들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15년쯤 후면은 한 80 가까이 되면서 80 가까이 되면서 앞에 그러니까 생산 연령이라고 하는 그 집단에 비해서 숫자가 젊은 층의 숫자는 이제 적어지고 이렇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위에 고령층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서 나중에는 그 젊은 층이 두 명당 고령층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OECD 국가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이렇게 많이 향상이 돼서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노인 빈곤율이 좋아졌는데도 이제 37.6% 아직 빈곤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다. 그리고 일하는 노인이 현재 일을 하는 이유는 생계비 마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74%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꼭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은 아니실 거로 보이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노인들 중에 한 40% 정도는 빈곤율에 해당하는 그래서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인구가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노인연금, 그러니까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그 중에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연금을 타고 있으실 것 같은데 연금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연금을 받고 있는 그 인구는 한 50% 가까이, 50%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그 연금 액수라는 것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평균이 50몇만 원 나오거든요. 평균 치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연금 받으시는 금액이 50만 원, 60만 원 넘는다. 그런 분들은 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는 좀 안정된 그런 쪽에 속하시는 분들이고요. 만약에 공무원이나 아니면 선생님, 교사였던 팀들은 꽤 그러니까 연금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런 집단은 굉장히 특수한 집단이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내 소득이 은퇴했지만 소득이 1, 200, 100 이상 넘는다. 이거는 평균 이상은 넘으시는 거예요. 데이터로 봤을 때 평균 소득이 가구 소득으로 했을 때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지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소득이 그닥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생각해 두시고요. 소득 절벽의 위험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보통 33년까지 국민연금이 지급 연령을 늘려서 그때 가서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임금 근로자들이 권고 퇴직하는 연령은 51.8세래요. 그러면 한 8년 정도는 연금을 지급받기 전에 뭔가 나한테 소득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에요. 소득과 관련해서는 그래요. 노인 빈곤율 추이가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46.3%가 2013년이었는데요. 2020년에 38%, 39%,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와서 조금 더 떨어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비율이 많이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노령연금 수급률이 지금 꽤 높게 나타나지만 그래도 여전히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지역과 연령들 간에도 소득 보장 간의 격차가 있어서요. 고령화 속도도 차이가 있고 공적연금 수급률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공적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뭐 빠졌나요? 공무원연금 뭐 이런 거를 그래도 매달 지급받고 있는 분들이 울산 같은 경우에 52.6% 나오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43.9%. 이거 많이 늘어난 거예요. 한 5년 전만 해도요, 데이터 보면 이게 30%의 고짝이었는데, 그 정도였는데, 그래도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그 65세 쪽으로 넘어가시면서 이 비율이 50%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금액이 높지는 않다. 제가 이렇게 자꾸 경제적인 이야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래도 연금이든 뭐 소득이든 이렇게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체 한국 노인의 전체 삶에서는 다른 영역에 계신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은 노인분들이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도 근데 경제적으로 넉넉한 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삶인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문제가 없고 아이들도 잘 크고 몸은 조금 쇠약해지지만 별로 문제가 없다. 이러면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마냥 행복할까요? 행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앞에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 것이 과연 축복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불리한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격차가 있다고 해서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본다든지 다르게 본다든지 그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분들이 앞장서서 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저를 보면서 해요.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새벽기도 안 가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새벽에 내 몸을 깨워서 새벽기도를 가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저희 자식들이 크게 문제 없이 잘 커주는 거, 우리 집안에 장애아가 태어나지 않은 거,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과연 축복인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공적 소득 보장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은 금액이 그닥 높지 않다. 그리고 그래서 재취업을 원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소득이든지 뭐가 있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치 않고 게다가 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욕이 많이들 있고요. 예, 지역적으로 예, 편차가 있다. 초고령 사회에 이렇게 들어간 곳들이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이 전남, 경북, 전북, 강원, 부산 여기가 노인 인구가 많고요. 예, 공적연금 수급도 지역에 따라,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80세 이상은 34% 정도가 연금을 받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젊은 층 65세에서 69세는 63.7% 정도가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젊은 노년층과 이게 그 후기 노년층하고는 그 공적연금 수급률이나 지역적인 면이나 이런 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그래프가 젊은 층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감소하고 청년층의 비중이 낮아져서 그러니까 그 생산 가능 인구조차도 생산 가능 인구조차도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비율로 봤을 때 청장년층보다 장년층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한 인구들 중에서도 나이 들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노인 인적자본에 대한 요구가 계속될 거다.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 고령층을, 그러니까 노인 은퇴하시는 분들을 붙잡아서 일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화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벌써 한 1-20년 된 것 같은데요. 일본에 갔을 때 제가 식당에 가서 너무 놀랬었던 게 저를 서빙했던 그 웨이트레스죠. 그분이 할머니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제가 안절부절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맥도날드에서 지금 노인분들이 저거 하시죠. 그런데 그래도 맥도날드는 물건을 갖다 주진 않잖아요. 음식을요. 근데 일본에 한 10년 전쯤에 갔을 때 이미 저한테 음식을 갖다 주시는 분이 그냥 누가 봐도 노인이셨어요. 그런 분들이 음식을 서빙하셨고, 그리고 뭐 일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 손님을 안내하시는 분이 노인이셨고, 또 아주 고급, 그러니까 양식당이죠. 그런 데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런 이렇게 된 분들이 음식 서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노인 인력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분명히 우리나라도 인적자원을 활용해야 되는, 노인의 인적자원을 활용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고, 그런데 그게 한 가지 변수는요. 로봇이 그걸 대체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로봇이 대체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노인의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구 구조로 가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서는 곧 그런 사회가 오지 않을까? 혹은 그런 인력을 로봇이 대체할까라는 그런 고민 내지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65세 이상 노인 취업률은 이제 지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노인들이 전체 23% 정도, 이건 20년도 자료이고요. 그래서 노인분들의 그 취업에 대한 욕구 이런 거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노인이 취업하고 있는 그런 직종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아니면 비정규직, 아니면 임시직, 아니면 농업
이런 데 종사해서 사실은 저임금 직종에 지금 몰려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요. 이것이 앞으로 계속될 것인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막 직장에서 나오신 분들의 그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회가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런 면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노인분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데는 또 어려움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조금 절충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노인 취업자는 320만 명 이렇게 해서 최근 5년간 1.4배 늘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지금 현재 취업되고 있는 분들이 36% 정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향후 근로를 원하는 비율도 22년에 68.5%, 그래서 한 69% 정도가 70% 정도가 이제 일을 원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는 생활비 보탬, 그것이 가장 높게 한 40% 정도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응답을 하고 있고요. 일이 즐거워서라고 하는 24%의 응답자들도 있지만 과연 24%는 진짜 일이 즐거워서 돈은 필요 없는데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많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일에 대한 욕구는 돈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면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 가깝게 이렇게 욕구가 많은 것은 서양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렇게 일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 분들은 그렇게 부지런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경제적인 욕구가 끊임없이 있어서 그럴까요? 뭘까요? 시간을 좀 더 부지런하게 살기 위해서 그럴까요? 어쨌든 조금 다른 모습이기는 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는 면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 관련해서 65세 이상 이제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서양에 비해서 비율이 낮아요. 우리나라는 12.6%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 의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60세 이상으로 봤을 때는 16% 이 정도이지만 서양의 경우에는 이게 많게 잡히면 50% 넘게도 잡히고요. 실제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경우 많고요. 그런 면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근데 자원봉사라는 게요. 젊어서 하지 않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나이 먹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자원봉사 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래도 교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은 그게 익숙한 편인데요. 교회 활동 전혀 한 적 없고 동호회 활동 같은 거 한 적 없고 그러신 분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자원봉사로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어떤 면에서는 젊어서부터 조금 관여할 수 있게 그렇게 연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그 비율은 이렇게 10몇 프로에 나타나는 반면에 노인 일자리 참여 의사는 22.4%로 나타나요. 노인 일자리 알고 보면 이거 굉장히 돈이 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평균적으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면 30만 원 받는 일자리가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조금 고급 노인 일자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노인 일자리 이거는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노인분들에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일자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저거라 하더라도 한 60%, 그러니까 6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피 터지게 이거 저거 하는 날, 이거 접수하는 날은요 복지관이 메어 터져요. 그날은 뭐 난리가 나요. 그 정도로 노인 일자리에 굉장히 그 욕구가 참여하겠다는 그 열정이 많은데, 아무튼 그런 상황들도 이제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노인의 정서 부분이에요. 나이가 먹으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슈로는 외로움이나 우울이나 자살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지죠. 질병이 있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도 있고요. 사회적 역할도 상실되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도 보여지고 있고, 이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비율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전체 인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데이터를 보면요, 우울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저 정도 점수 나오면 미국에서는 우울증 환자로 취급받는 점수인데, 우리는 그 정도의 점수면 그냥 우울증 환자라고 취급 안 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우울감은 서양에 비해서 좀 높은 수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뭔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뭔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아마 우울일 확률이 높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에 계신 분들이 주변 분들을 좀 살펴보실 때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우울증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우울이 잘못하면 자살로 이어지시는 거 아시죠? 자살하시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과 자살하고는 굉장히 관련이 높고요. 독거노인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노인분들 중에 21% 정도가 독거노인이다. 여기서 혼자 사시는 분이 아닌 분들은 그래도 배우자가 아무리 싸워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으실 거예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요, 정서적으로도 중요하고요, 의학적으로도 중요하고요, 건강에도 중요하고요. 많은 면에서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처럼 노인을 연구하는 연구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배우자 없으면 사망률도 아마 높아질 거예요. 이유는 배우자 없으면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식사 잘 챙겨 드세요? 저만 해도 내가 혼자 있느냐 남편이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애들이 있으면 더 확실하게 챙겨주죠.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있다는 것은 먹는 것에 대한 질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으면 병원 갈 확률이 높아지고요. 운동할 확률도 높아지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아플 때 배우자가 옆에 있느냐 없느냐는 그 질환을 조기에 치료하느냐 아니냐 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요.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는 배우자가 없는 것보다 낫더라 라고 위로하시면서 그 배우자에게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세계에서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살률. 특히 노인 자살률은 전 세계적으로 높았고요. 지금 그래도 많이 떨어져서 이 정도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외국 나가서 발표할 때 너무 창피했어요. OECD 평균은 10만 명 중 자살률이 뭐 10%, 뭐 10명? 10점 몇 명 이러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노인 자살률이요 100.1명이었어요. 10만 명 중에. 그래서 너무 놀래서 외국인들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왜 너희 나라는 이렇게 자살률이 높으냐고. 근데 노인 자살률이요 젊은이들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있어요.
계획해서 돌아가세요. 젊은이들의 자살은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래 볼까? 그리고 했는데 게다가 젊은 사람들은 튼튼하잖아요. 이 기능이 있으니까 자살 미수로 끝날 확률이 높은 반면에 노인분들의 자살은 시도하시면 100% 성공률이에요. 왜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이미 몸 상태는 허약해져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시면 노인들은 거의 성공률이 높아요.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거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요.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지금 80세 이상이 10만 명 중에서 60.6명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높은 거예요. 1위예요. 70대는 37.8%, 60대는 27%, 아니 27%가 아니고요. 10만 명당 명수예요. 그 자살률은 10만 명당 몇 명으로 치는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OECD 국가보다는 높다. 그리고 지금 40대가 28.9% 나오는, 아니 9명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보다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었어요. 예전에는 노인 자살률, 그 다음에는 이렇게 10대, 20대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그 비율이 높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40대 자살률이 꽤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한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 숨어 있을 거예요. 자살을 느끼는 분들 우리 학교에도 있어요. 자살 충동 때문에 자기가 이번에 중간고사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몇 년 전만 해도 없었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공황장애도 많고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공황장애 많이 있고요. 노인분들 우울증 많고요. 많아요. 그래서 여기 그래도 이 모임에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열정도 있으시고, 신체 건강하시고, 기동력도 있으시고, 이동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 다 알아들으시고, 의사소통 가능하시고, 아직, 그런 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제 생각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숨어 있는 이런 분들을 자꾸 좀 발견하셔서, 접근하셔서, 괜히 밥이라도 한번 사주시면서 차라도 한번 마시면서 그분 이야기도 좀 들어주면서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자꾸 합니다. 여자가 자살 많을 것 같지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걸 안 넘겨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은 걸 보고 있다고 제가 착각해서 죄송해요. 지금 파란 그래프가 남성이고요. 빨간 막대가 여성이에요. 밑으로 갈수록 제일 밑에가 80대 이상이고요. 그 밑에서 두 번째가 70대, 60대 이런 식으로 그 10만 명당 그 명수가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요. 80대 남성 10만 명당 몇 명 나오는지 보이세요? 그래프 끝까지 갔지요. 117.9명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데이터예요. 여성이 많을 것 같지만 여성은 30.9명.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치예요. 보통 한 10몇 명에 왔다 갔다 해요. 보통 나라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기본 60명, 작아야 30명, 뭐 이런 정도라서 특히 노인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노인 남성분들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 주변에 자살하시는 분들 꽤 있으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거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본론인데요. 어떠세요? 인생을 보니까요. 인생이라는 게 저는 황금빛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핑크빛, 결혼할 때는 핑크빛, 또 막 열심히 일할 때는 황금빛, 아니면 하늘색, 하여간 보랏빛, 그런 빛깔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3기 인생은 축복일까요? 제3기 인생은 광야일까요? 축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최근에 와서 제3기 인생, 우리 인생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3기 인생은 광야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이거는 그냥 저의 묵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두시고 저한테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건 여러분들 마음인데요. 그냥 제 이야기를 그냥 한다면 최근에 와서 저는 제3기 인생이 뭐랑 같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그 안에서 자식도 낳아서 키우고 온갖 일을 하면서 자식도 낳아서 키우고 온갖 인간의 삶을 다 누렸어요. 먹을 거 먹고 다 누렸어요. 그러고 나서 광야 생활을 온 게 제가 볼 때는 일을 하시다가 직장 다니고 싶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직장 다니시고 자녀 낳아서 키우시고 그때 기쁨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집트의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3기 인생에 들어오면서 은퇴할 그쯤에 저 같은 경우도 애들 둘 다 결혼시켰고요. 최근에 둘째가 갔지만 그랬고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제 아버님은 이제 아주 건장하게 살아 계시지만 그분도 어느 날 한계가 있을 거고 저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저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삶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광야에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광야라는 것은요, 내가 왜 광야에, 그러니까 제3기 인생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광야에서는요 오롯이 내가 그동안은 이집트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물론 종살이이지만 내가 애 낳고 싶을 때 애 낳고 일하고 싶을 때 일했고 인생사에서 해야 할 일들은 이집트에서 다 했어요. 물론 광야에서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온 이 순간부터는 그동안에 우리가 누렸던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만 했어요. 예를 들면 광야에서 보일러가 있었을까요? 에어컨이 있었을까요? 이런 거 다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없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심지어는 매일 먹던 밥도 없어서 고기도 없어서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그거 바위 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위 쳐서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제3기 인생은 오롯이 그동안은 제 힘으로 살았다면 제3기 인생은 내 힘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광야의 끝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낸 목적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많은 몇십만 명의 그 인구 중에 몇 명이죠? 몇 명이 가나안 땅에 갔을까요? 설마 2명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그냥 제가 묵상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제3기 인생은요 결국은 광야를 지나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아마 하늘나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곁에 가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광야 생활이 없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광야 생활을 40년씩 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 생활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그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으라는 뜻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갈 길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 광야 지금 제 3기 인생이라고 들어온 이 길, 이 광야 생활은 끝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제 생각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얘기인데요. 광야 생활을 할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셨고 갈 길을 인도하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걸고 있는 구체적인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다 어쨌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살리셨어요. 그렇게 40년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보호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오롯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광야의 생활, 비록 제 3기 인생이 광야의 생활이지만 이게 축복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축복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일해야 되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추운 거, 더운 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실 거라고 그런 믿음이 생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업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민수기 말씀인데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25절 보면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레위인에게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연령을 이야기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몇 세에 죽었더라 뭐 이런 거는 있지만 몇 세까지 일하고 몇 세까지 그만두고 이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50세가 넘으면 그러니까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고 봉사하지 않아도 된대요. 여러분들 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뭘 하냐면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하래요. 그 형제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3기 인생의 그 후반부에는 결국은 우리에게 이게 50세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50세였고 그거를 지금 뭐 점팔로 하면 66세 정도로 보일 것 같고 60세 정도 보일 것 같고요. 그거를 어찌 계산하든 간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 3기 인생에서 우리의 할 일은 결국은 레위인을 돕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 또한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거를 목적으로 우리가 레위인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제 3기 인생에 있는 그 분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이 세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관계를 강화하자라는 부분하고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학자들이 했던 얘기를 제가 드릴 거고요. 잘 듣는 거, 창의적 사고에 열려있자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은 1937년 뭐 이때 하버드대에 다니는 남학생 2학년 남학생들 200 몇십 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몇 년을 추적 조사했냐면요, 무려 한 75년 정도를 추적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하버드대에 입학, 지금도 하버드대에 입학하기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 하버드대에 입학했던 그 남학생들이면 똑똑한 거 이렇게 검증된 거고요. 하버드대에서 입학시켰으니까 그 정도 갈 정도면 똑똑하고 경제적으로 그래도 집안이 괜찮았던 애들이고요. 하여간 그래도 잘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애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50대에는 그 앞에 7가지 조건으로 행복의 조건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성숙한 방어기제이고요.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안정된 결혼 생활. 아까 부부관계 얘기했지요. 결혼 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사람은 굉장히 빨리 죽기도 했고 불행했고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금주, 금연 이거 다 아는 얘기일 거고요. 운동, 알맞은 체중 이거 다 우리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중에서 대여섯 가지 조건을 충족했던 하버드 졸업생 106명 중에는 절반은 80세에도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였고 7.5%는 불행하고 병약한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일부는 그 하버드생들 중에서도 이렇게 병약하고 뭐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 50세 때 이미 3가지 미만의 조건을 가주었던 사람들은 80세에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50세 때에 이미 이 7가지 조건들 중에 많이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80대에 가서는 거의 불행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갖추고 계신가요? 성숙한 방어기제. 여기서 안 성숙한 방어기제는 이런 거예요. 어머머머 저런 일이 나한테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서 숨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을 받거나 뭐 이러면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방어기제예요. 이런 거 갖고 계시면 하나는 제껴야 되죠. 탈락. 교육. 이거는 아마 그냥 얼핏 봐도 여러분들의 교육 수준은 합격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정된 결혼생활. 이건 세모예요. 아무리 점잖게 앉아 계셔도 부부생활은 제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그거 모르겠고. 금주 금연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온누리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금주 금연은 거의 안 하실 거라고 보이고 운동. 얘도 내가 볼 땐 세모이지만 저보다는 열심히 하실 것 같처럼 보여서 얘는 됐을 것 같고 알맞은 체중. 체중은 다 제가 볼 때 괜찮아 보이세요. 그러면 체중, 운동, 결혼생활 세모, 금연, 금주, 교육 제가 봐도 적어도 5가지는 합격이세요. 적어도 5가지는 합격. 방어기제, 결혼생활 요거 2개가 지금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5가지는 어쨌든 합격이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적어도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행복한 80대를 맞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50% 이상은 어쨌든 80세에 행복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은혜 받은 건 이 3번째 포인트예요. 50세 때 콜레스테롤 수치는 노년 건강에 관련이 없었대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손들라고 하진 않겠지만 콜레스테롤 수치 높으신 분들 계시죠?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거는 80세 때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대요. 왜일까요? 이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일까요? 혈압약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드시는 분은 건강해서 안 드시는 거고요. 아마 병원에서 혈압약 드세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죠? 그런 분들은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저도 하루에 한 번씩 혈압약 먹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괜찮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혈압약 드시는 거, 혈압약 아닌 다른 거라도 지금 병원에서 의사 처방받아서 뭔가 관리를 하고 계시면 그게 내 노년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중요하게 꼽은 것은 이 세 가지인데요. 운동의 힘. 운동을 하시면 체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저기도 좋아진대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게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했고요. 전쟁의 힘은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게 사망률을 높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큰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은 아무래도 뒤에 가서 뭔가 문제가 있었고요. 큰 전투가 아니고 작은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작은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이 큰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보다는 좀 나았고요. 그랬지만 어쨌든 전쟁의 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영향을 미쳐라. 그게 이분들이 발견한 저거였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힘을 굉장히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어요.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고민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중에 여성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으세요. 여성분들은 그냥 아무 모임이나 가서도 얘기하면서 다 친해지세요. 그래서 부부 모임을 하잖아요. 남성분들이 친구여서 여성분들이 아내가 따라갔던 모임은 지속해요. 부부 모임을 지속하는데 여성분들이 친구여서 남성 배우자들을 데리고 갔던 모임들은 대부분 결국은 여성분들끼리 모여요. 왜 그럴까요? 경험 없으세요? 예, 여성분들은요, 그냥 몇 분 만나서 이렇게 말 몇 마디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친화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남성분들은 여성과 달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골고루 안 주신 거예요. 남성분들이 가진 또 다른 장점이 있어서 그 점은 잘 안 주셨어요. 그래서 반대로 남성분들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배우자 없고, 이거는 현실이에요. 노인복지관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남성분들이 아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회적 관계가 안 되세요. 그래서 누구 만날 사람도 없고 혼자 외톨이로 혼자 다니시다가 거동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어쩌다 귀까지 안 들리시면요 고함 지르시고요. 왜냐면 안 들리니까 크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고함으로 들려요.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간 인간관계의 힘이 여기서도 강조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이 책도 이거는 이제 앞에 나온 책보다 한 10년을 더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다음 세대까지도 봤어요. 이미 돌아가시고 부모님 때는 그 다음 세대도 보게 돼서 봤는데 지치고 힘들 때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무엇이 좋은 삶인가에 대해서는 친밀한 인간관계가 중요했고 그것의 질과 빈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밀한 인간관계를 잘 맺고 계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지금 찬양하셨던 분들 굉장히 저는 부러웠고 앞으로 그런 모임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굉장히 좋은 찬양을 해서도 좋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저거여서 말씀드리는데 이거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왜 이 이야기를 내가 왜 꺼냈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적어도 지치고 힘들 때 손을 내미는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에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런 연구도 있고
있거든요. 아니,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들어두세요. 청소년기의 사회적 연결이 학업 성취도보다 성인기의 행복을 잘 예측한다. 학업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의 이슈는 이거였잖아요. 애들 키울 때. 공부 열심히 해.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회적 연결이 결국은 나중에 성인기에 그들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50세 때 자신의 관계에 가장 만족한 사람이 80세 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장 건강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더 많이 연결된 사람이 나이와 관계없이 사망 위험을 낮추고요. 그러니까 사회 관계망이 잘 돼 있는 사람이 이렇게 친구 많은 분들 있죠. 내지는 어쨌든 가족 관계 안에서라도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느 해든 상관없이 사회적 연결이 생존 가능성을 50% 이상 증가시킨대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누군가의 한 사람의 응원, 지지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연구가 하나 더 있어요.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거기 그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범 지역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추적 조사해 보니까 나중에 그 고유형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 중에 한 분이 안 계셨다든지 아니면 가난했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그 고위험군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201명 중에서 72명은 나중에도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애처럼 잘 성장했대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적어도 한 명의 어른이 자기를 이해해주는 어른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분들에게 기댈 수 있는 적어도 한 명 그 이해해주는 어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이 만약에 50명이다. 그러면 50명의 새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던 삶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그런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할 일 다 한 것 같아요. 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잘 그거 해주시면 그럼 전 성공이에요.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류를 해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어떤 오류를 하냐면 잘 듣는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어른이 될수록 저도 애들을 키우면서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애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내 얘기를 많이 했지 걔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저랑 제 남편에게 엄마, 아빠 내가 그거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거 모르냐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경청을 하는 걸 방해하는 일이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했던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바라는 거는 질문하는 거, 반영적 경청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건 예시예요. 이거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화자, 말하는 사람이요. 사랑해, 오늘은 함께 있고 싶어. 이거 두 부부의 대화예요. 그래서 대화도 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라는 A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밥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남편이 이제 회사 가서 일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외출하려는 거야? 라면서 짜증 섞인 얼굴 그런 어조로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자기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거예요. 외출하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남편은 뭐라고 그랬냐면 왜 또 나를 통제하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은 그만 좀 해. 나를 왜 자꾸 통제하려고 해?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서로 말할 때 진심으로 듣는 그런 경청이 필요한데요. 이 네모 칸들이 있죠. 이게 의미하는 사람이 말한 내용과 말을 해서 들은 내용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의미한 바와 미안해요 이거. 예, 의미한 바가 말한 내용과 들은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이것이 결국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딴 데로 가는 거죠. 이런 경험 많으시죠? 이거 잘 하시는 분 계시나요? 나는 나한테 말한 사람의 의도를 너무 잘 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나한테 얘기하는 내 남편의 의도를 명확하게 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저는 제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잘 이해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너가 그랬어? 뭐 그런 의도로 이야기했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듣는 게 중요하다. 근데 정확하게 공감한 때에 그 마음의 자세가 전제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데요. 타인의 시선과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가치 있다. 내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라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내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놔야 되고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심지어는 자녀들을 저희보다 어리지요. 걔네들이 하는 것에서도 내가 차이를 인정하고 뭔가 배우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근데 이거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그들의 경험이 달라서 그래요. 이거 지시, 경고, 충고, 설득, 훈계, 판단 이런 건 난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에 걸렸냐면요. 이거 당연히 경청을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걸리냐면 동의, 무조건적인 동의. 아, 너 그랬구나. 너 잘했네. 좋네. 잘됐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조롱은 나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분석. 아, 그때 그래서 그랬을 것 같은데 뭐 어쨌는데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캐묻는 거는 잘 안 한 것 같은데 위안. 아, 그랬겠다. 그러면 너 힘들었겠다. 뭐 이러면 아니면 동정하는 거. 아유 가여라. 모든 게 분명 다 잘 될 거야. 상황이 그렇게 나빠지진 않을 거야. 10년 후엔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것만 넘겼거든요. 이런 거 하면 결과적으로는요. 그들은 입을 닫는데요.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그런 거는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자녀들하고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조금 자녀들 어렸을 때 써먹었을 텐데요. 저는 다 했어요. 특히 뒤로 갈수록 다 제가 했던 거예요. 앞에 것들은 아마 형제분들이, 남성분들이 많이 했을 수 있어요. 뒤에 것들은 여성분들이 많이 했을 수 있어요. 앞에 것도 보여주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앞에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거가 이거예요. 뭐 상대를 뭐 캐묻게 하거나 아니면 동정, 낙관 뭐 이런.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시면 대화가 안 되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대요. 내가 옳다라는 우월한 태도 때문에 그렇고요. 화자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비방하는 방식으로 하면 소통이 차단된대요. 그래서 그런 동의나 위안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대화를 일반적으로 끝내는 메시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공감이나 이해를 목표로 하는 경청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예요.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공감을 이끄는 질문, 이거 저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많이 연습해 보세요. 그때 그래서 너의 마음은 어땠니? 이거 여러분들이 외워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의 마음은 어땠니? 그 다음에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해낼 수 있어?
있었니?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어?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지만 어쨌든 그를 살짝 이렇게 자기가 왜 그렇게 잘했지? 라고 생각해보게 만드는, 내가 왜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냈을까?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장점이 있었나 봐.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걸 찾아가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질문이 이거였어요. 너의 마음은 어땠니? 학교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고 뭐 어쩌고 그랬는데 너의 마음에는 저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성적은 어떻게 됐어? 아니면 누가 이겼어?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었지. 그때 네 마음이 슬펐어? 네 마음이 힘들었어? 네 마음이 어땠는데? 이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걔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와 제 딸하고는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반영적 경청이라는 것은 당신이 그러니까 뭐뭐라는 뜻인가요? 라고 다시 되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더 하게 돼요. 힘든 하루였구나. 만약에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면 힘든 하루였구나. 이건 아주 단순한 반영이고요. 정말 피곤했겠다. 여러 일들이 겹쳤구나. 상사와의 갈등이 있었구나. 뭐 이러면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그래 너 너무 힘들어 보인다. 무슨 일 있었니? 그때 네 마음은 어땠니? 뭐 이런 했을 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한대니? 뭐 이러면서 편도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야 되는데 너 너무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너가 뭐 또 잘못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요. 잘 듣기에 저는 내 딸하고만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한테도 이렇더라고요. 하나님한테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나오면 쭉 훑고 이런 이야기가 있대 정도로 휙 지나가지, 그거를 내가 귀담아서 그렇게 잘 듣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듣는 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요. 창의력 사고에 대해서는 이거 실제로 있는 건물이에요. 그냥 지금까지 여러분들 앉아있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눈요기 하시라고 좀 넣었어요. 예쁘죠? 진짜 집이에요. 이것도 진짜 집이에요. 이거는요, 우산인데요. 우산을 이렇게 다양한 생각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다 변형된 우산이에요. 그러니까 창의력과 관련된 부분이, 우산이 변형 거꾸로 쓰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저 가방도 우산이에요. 우산 접어서 들으면 가방이고요.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저 강아지 씌워준 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아기 팔 걸어서 애기 안았을 때 저런 모양이 되는 거 보이시죠? 이거 다, 이런 거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런 걸 보실 때 판단하시지 말고 그냥 열린 마음으로 봐달라. 근데 이거는 그림이고 집이고, 그러니까 그냥 시각적인 거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AI가 나오고 로봇이 등장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회들이 오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방식으로 이거 판단하시면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회를 우리가 걸어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열려 있어야 된다. 창의성에만 열려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기계, 뭐 컴퓨터, 자동차,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뭔가가 생기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일단 보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마무리하면서 제 3기 인생은 다시 묻겠습니다. 축복일까요? 광야일까요? 축복일까요? 광야일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광야라고 생각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을 돕는 역할을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게 저의 본론이에요. 결론이에요. 뭐냐면 광야는 목적지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고요.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한테도 목적지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갈 거냐? 우리의 힘으로 못 가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그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이었느니라. 결국은 저를 낮추고 저를 시험해서 결국은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복은 제가 볼 때는 구원의 땅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광야는 왜 축복이냐면 먹을 거를 주셔서 축복이지요. 만나 주셔서 축복이지만 그것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결국은 저를 낮추시고 낮추시고 시험해서 결국은 구원을 위한 훈련의 장소였기 때문에 축복인 것 같아요.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제3기 인생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